전기차와 전기차 소재 쪽은 이제 성숙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드웨어 기업들보다는 이게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 2022년도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 라는 거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70% 이상이 인플레와 긴축.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벌써 12월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네, 이제 2주 남았는데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있고 다음 주에 마지막 날은 휴장입니다. 요즘 하루만 쉬는데 옛날에는 며칠 쉬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요즘은 하도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오히려 쉬는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흔들리는 시장이니까요. 일단 또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좀 싸해졌잖아요. 네. 이 오미크론이 갑자기 또 심각해지면서 네. 이거 그래서 지금 3,000p 뭐 이렇게 돌파는 했지만 이거 안심하고 있어도 되냐. 네.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일단 현재 상황을 좀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일단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 이벤트가 있었죠. FOMC 회의가 끝났고요. 3월까지 테이퍼링 완료한다고 했고 2024년까지 8회 정도 금리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에 3회 정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0에서 0.25%니까 0.75에서 1%까지 올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좀 강도가 셌다. 이렇게 예상이 좀 많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을 했죠. 발표되고 나서. 그렇죠. 그랬던 것은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내년도에 2022년도에 세 차례 올린다 하더라도 1%잖아요. 절대금리 자체가 낮다라는 것하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줬다라는 것이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호재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이벤트에 의한 움직임이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의 둔화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긴축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 영남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을 하고 ECB에서도 내년 1분기 내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유동성과 기업 실적 이 두 가지로 가는데 유동성은 이제 점차로 좀 축소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회복이 이제 뒤따라줘야 되는데 경기 회복의 둔화가 되면은 어떨 거냐 뭐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그냥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좀 좋아지다가 최근 들어서도 흔들리는 것은 이제 오미크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피상적으로는 오미크론이 더 확산되고 그러면은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에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이 바이러스로 인한 그 코로나로 인한 시장의 영향 이것은 뭐 감히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긴축을 하기 전에 긴축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긴축에 들어가면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시장은 오히려 안정화되는 그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금리 인상을 앞두고 흔들리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연말이에요. 이제 2주뿐이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기금 8만 건 팔았고 외국인도 많이 팔았고 그 국내 기관들이 요즘에 거래를 보면은 연말 리밸런싱 또는 차익 실현 매물, 정리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은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개별 종목으로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글로벌 IB들도 정리 매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시면 올해 좋아서 수익률이 많이 났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들이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면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긴축을 이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을 선반영하면서 시장이 흔들린다.
두 번째, 연말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특히 시가총액이 높은 빅테크나 이런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이제 테이퍼링 그리고 네. 금리 인상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케줄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것이 정말 매파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완전히 좀 꼬꾸라질 것이다라고 네.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건 아니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게 2008년도에 있었죠. 네. 2007년 말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고, 뭐 이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2006년, 2007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5.25인가 5.5%가 그랬어요. 5%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8년, 19년 요때 금리 인상 한번 했죠. 이때 2.75%까지 올렸어요. 지금 요번에 8차례 올린다라고 명확하게 기조를 정리했는데 그럼 내년도 1%, 그 다음에 세 차례 해도 1.75%, 그리고 2022년도에 2%라는 거예요. 지금 2024년도에. 절대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즉, 우리가 과거에 전에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예전에는 우리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팬데믹 사태를 겪고 나서 지금 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제 금리가 다시 고물가, 고금리, 고성장으로 가느냐?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은 부분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전에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긴축의 상황이 좀 되면은 그런 이머징 마켓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터키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터키 리라 폭락하면서 뭐 하루에 7% 급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그리고 지금 중국의 금리 인하 한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흔들리고 아시아 시장이 흔들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달러가 그쪽으로 흘러가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현명해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수를 보더라도요, 미국 시장 대비 이머징 마켓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했고요. 그리고 이익단에서도 전에는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또는 외환 보유고가 작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지금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뭐 자본시장의 시스템 위기가 발생이 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시장이 알고 있고 현명해졌고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럼 시장이 좋을 것이냐? 이제 좋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힘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폭락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된다는 전제로 봤을 때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게 성장주는 안 좋을 것이다. 기술주는. 이게 이제 보편화된 생각들이잖아요. 네네. 그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마치 그냥 원칙론자들 그리고 뭐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냥 그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면서 스타일 펀드들이 그렇게 해요.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 성장주들은 당연히 뭐 하락을 하고 이제 가치주가 오를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 보고서 보면 그런 보고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단적인 예로 여기만 하면 예를 들어볼게요. 2016, 17, 18 요때 2.7%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할 때 그때 상대적으로 어떤 순간에 그 짧은 구간에는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확 되면서 성장주로 매도가 좀 나오고 그러면서 뭐 가치주로 가야 된다,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서 보세요. 그때 월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빅테크 성장주들이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시크리컬에 있었던 경기 민감주보다 성장주들이 훨씬 더 이익 성장이 컸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성장주들이 이익을 뒷받침하지 않는 그냥 버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빅테크들은 이익이 그들이 제일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익을 뒷받침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요즘에 이것저것에 방송을 하면서
뭐 많은 보고서들에서 이제 시크릿컬이 갈 거다, 성장주가 가치주가 갈 거다 이러는데 너무 현혹되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금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2007년도에 5% 위에 있었어요. 2018년, 19년도에 2.7%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2024년 돼봤자 2%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다는 얘기는 금리 수준이 거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지금 제가 농담 삼아 지난번에도 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경기 호황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경기 좋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기저효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경기 민감 시크릿컬이 좋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치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경기 민감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시장의 심리나 아니면 또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거는 이거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심려를 끌고 가는 성장주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가치주 이제 앞으로 가치주로 가야 된다. 성장주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는 동의하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성장주에 대해서 좀 구분을 좀 해보시죠.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뭐 빅테크 기업, 네네. 뭐 애플이 됐든 아마존이 예.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이런 예. 빅테크 기업을 예. 성장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네. 동의가 되는데 네네.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일반 이 주린이들이 생각하는 성장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네. 뭐 이익이 크지 않지만 네네. 시가총액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예, 예. 그런 기술주들 있잖아요. 예, 예. 미래에 대한 비전만 있는 예, 예. 뭐 PSR로 계산하는 예, 예, 예. 이런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익이 수반되지 않고 올라온 기술주들은 거의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요. 소프트웨어에 많이 있어요. 하드웨어 쪽에는 그렇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하드웨어를 주창하고 이제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이 그쪽이 더 많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전기차들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근데 전기차하고 전기차 소재 쪽은 아마 여러분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요즘 계속 빠지고 있어요. 뉴스에도 이제 뭐 이제 끝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전기차와 전기차 소재는요. 어차피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래 2년, 3년 후에 이익을 다 끌어서 지금 주가가 반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러면은 이 산업이 그러면 이제 뭐 후퇴하는 그런 산업이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전기차와 전기차 소재 쪽은 이제 성숙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밑바닥에 있는 성장이 아니고 소위 이런 걸 그 성장의 그 스토리라고 하죠. 뭐 유아기, 뭐 청년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상당 부분 성숙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성숙 기업으로서 우량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이클은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량주 사이클의 시황에 따라서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지금 질문 주신 거에 이제 초창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미래의 이익을 그대로 끌어당겨서 그냥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경계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에 그런 게 많고, 그렇죠. 제약바이오 그런 게 많고요. 또 최근에 올라왔던 것 중에서는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 거에서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IT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쪽을 바라보고서 가면은 그런 염려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술주 가운데서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좀 나뉘어서 봐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뭐 첨언을 드리면요. 미국의 월가에서도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무표주가 다운그레이드라고 표현을 쓰는데 무표주가 하향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긴축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서 내년도 2022년도 하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에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막 됐을 때 이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익을 많이 끌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하드웨어 기업들보다는 그 이익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조심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아까 중국의 금리 인하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중국에서 금리 인하
한다고 했을 때 네.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경기 부양을 한다는 얘기고 유동성이 풀린다는 얘기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급락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예. 거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그냥 냉담하게 실망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지난번에 지준율 인하 한번 했잖아요. 네. 지준율 인하가 중국이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지만요. 2010년 이후에 재차례뿐이 안 했어요. 2011년도 했고요. 남유럽 피그스국가 디폴트 때. 2015년도에 미국이 긴축에 들어갈 때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시장 전체 하락하고 미국 금리가 막 올라갔을 때 3번 했어요. 요번에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번 근데 지준율 인하는 헝다그룹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금융 시스템 때문에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추가 지준율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요번 LPR 기준금리로 치고 있는 중국의 LPR을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건 역시도 작년에 2번 했는데요. 중국은 금리를 그렇게 지준율이나 금리를 함부로 건들지 않거든요. 작년에 2월에 한 번 했는데 0.1%포인트 했고요. 그 다음에 4월에 0.2%포인트 했고, 요번에 0.05%포인트 한 거예요. 3.85%, 3.8%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 당국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양적완하는 게 아니야. 경기 부양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금융 시스템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우리가 조절을 하기 위해서 완급 조절을 위해서 한 거야. 이렇게 표현을 굳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좀 강력하게 금리 인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금리 인하를 찌끔 해놓고 양적 완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뭐야 정말 그 헝다그룹 사태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게끔 됐고 그리고 중국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 그렇게 걱정이 될 거면 확실하게 뭔가 이 정책 뉘앙스를 주던지 해야 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뭔가 걱정만 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냉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건데요. 저는 어떻게 제가 감미라는 표현을 조금 쓰면서 뭐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일부러 지준율 인하가 10년 동안 재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하도 정말 이게 중국의 금리를 쉽게 건들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중국이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올해 내내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오른 것도 없고 내린 것도 없고 그냥 증시가? 있었어요. 예, 그냥 증시가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책 당국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긴축을 할 때 중국이 반대로 완화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디커플링 되면서 움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중국이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두 차례. 과거에 2차례 가장 좋았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이 뭐 세계 공장이라면서 제조업이 막 급등했을 때 그때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이 언제 있었냐면 2015년, 16년도예요. 그때 우리 안 좋았어요. 미국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을 때였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 사이에 좋은 시황을 거쳤어요. 제가 그래서 왜 감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그랬다고 요번에 꼭 그럴 수는 없지만 중국이 뭔가 변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내가 중국 투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2022년도에는 우리 자세히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중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이 지준율 인하하고 LPR 인하한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것이 뭐 시장에서 냉담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좋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 많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중대한 사건이다. 그 정도 인식하면서 중국 시장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나쁜 쪽으로 보는 사람은 어떻게 나쁜 쪽으로 보냐면요. 중국이 당장, 오늘 화요일이죠. 네. 어제 금리 인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달러가 강해지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되고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야 그러면은 중국은 금리 인하라고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고 그러면은 이머징 자금에서 달러 중국의 자금에 중국에 있는 달러들이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쪽에서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큼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고,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쪽은 그렇게 지금 이 정도 금리 인하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 정도로, 중국 시장에서 달러들이 그만큼 빠져나갈 것이냐.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오히려 중국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상당히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어느 순간에는 맨날 미국을 보다가 그럼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중국에 빗대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헝다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막 불안한 조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어도 될까요? 헝다그런 문제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디폴트 내겠죠. 우리가 그렇죠. 경험적으로 봐서도요. 결국 디폴트를 할 건데 그런데 야 너희가 먼저 구조조정해. 그 대주주가 니네들 돈을 가지고 처리를 해. 그래 놓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공적 자금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그게 소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질서 있는 디폴트가 됐을 때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질서 있는 디폴트가 아닌 파급 효과가 계속 일어나면서 다른 데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은 그러면 나중에 정책당국에서 어떻게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지금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참고로 그 말씀 주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월가에서 2022년도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 라는 거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1위가 뭐냐면 70% 이상이, 인플레와 긴축. 인플레 긴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위가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을 하는 게 2위가. 그럼 중국의 뭐 헝다그로 문제나 아니면 아시아 이머징 국가의 디폴트 문제 이런 거 어디쯤이냐? 저 밑에 있어요. 순위가 9위, 10위에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월가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니 물론 그냥 무조건 믿고 투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설문조사나 아니면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앉아가지고 나 혼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냐. 뭐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이 부정적이 될 필요는 없다.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